세계사 수특 4강 3. 마지막으로 에도막부 개념 정리하고 수특 내용 점검을 좀 들어갈게.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시대별 흐름 머릿속에 간단하게 일단 기억해 둡시다. 야마토 정권부터 해서 나라 시대부터 해안 시대. 연도도 기억이 안 난다면 지금은 적어놓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막부가 3개 있죠. 가마쿠라 막부, 그리고 두 번째 무라마치 막부, 세 번째 에도 막부입니다. 에도 막부는 그동안 누적된 수능 기출 중에서 출제 빈도 2, 3일에 다투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에도막부보다 근현대에 집중하면서 최근 6개년 동안에는 조금 출제 비율이 많이 떨어진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짚어봅시다. 무로마치 막부부터 해서요. 무로마치 막부는 1336년부터 1572년까지 있었던 막부고요. 이 막부의 수립자는 아시카가 다카우지입니다. 쇼군이 되고요. 근데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쇼군이 되자마자 기존의 천황이 남쪽으로 도망을 가면서 천황이 2명이 존재하는 시대가 60년 정도 있어요. 1336년에서 1392년까지죠. 근데 이거를 60년 만에 통일을 한 사람이 세 번째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스입니다. 이때가 아마 무로마치 막부의 가장 전성기였을 거예요. 명나라가 아시카가 요시미스를 일본 국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시작된 무역이 감합무역이라는 거 공식적으로 그리고 오닌의 난이라는 쇼군의 후계자를 둘러싼 다툼을 시작으로 100년 동안의 전국시대 혹은 센코쿠 시대가 등장을 하게 되고 1590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을 하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죽고 그 다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수립한 막부가 1603년에 이제 만들어진 에도 막부죠. 메이지 유신 때인 1868년에 에도 막부는 바뀌게 됩니다. 네, 에도 막부 관련해서는 어려운 개념보다는 키워드 위주이기 때문에 한번 4가지 볼게요. 쇼군이 직접 관할하는 막부, 그리고 다이묘들의 영지를 말하는 번, 합쳐서 막번 체제라고 하는 중앙집권적 봉건제이죠. 그리고 산킨고타이제라는 제도, 다이묘들을 통제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공인층인 존인들이 즐겼던 존인 문화, 그리고 네덜란드 와만 통상을 하면서 생겨난 난학입니다. 이제 수특을 한번 펴보자. 자, 수특 4강 38조 봅니다. 일단 명나라 황제 홍무자 영락제 중심으로 나와 있는데 자, 영락제 때 시행하게 된 정화는 영락제부터 선덕제까지 파견된 그냥 함대를 이끌었던 한간이죠. 정화 함대의 그 목적이자 결과가 2가지가 있습니다. 명나라의 국력을 과시하고 조공을 확대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난 나라가 동아시아에 있다. 우리와 함께 조공 책봉 체제 혹은 조공 체제에 동참하지 않을래?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동남아 지역에 화교가 진출하는 계기가 되죠. 이제 청나라로 내려갈게요. 자, 청나라 황제 3명 기억나죠?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옹정제 때 나왔던 군기처. 최고 정무기관으로 정책 결정권이 황제에게 집중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청나라의 지배 정책은 강경책과 회유책을 둘 다 써요. 변발과 호복을 강요하고 사상을 탄압하죠. 반만 사상이 들어있는 책을 금설화한다든지 조금이나마 그런 글이나 어떤 주장들이 나타나면 가차없이 3족을 다 멸하는, 사실 이런 것 때문에 객관적인 학문 연구를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고증학이 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라는 거 알아두고, 회유책은 이제 만한 병용제, 만주족과 한족을 같이 임명하는 거, 그리고 과거제를 통해서 한족의 어떤 신사층들을 포섭을 하죠. 대규모 편찬사업도 그런 목적도 있어요. 반청 사상을 통제하면서 한족 신사를 여기에 참여시키며 자연스럽게 포섭하는. 청나라 쇠퇴는 18세기 말 백년교의 난, 원나라 말기에 있었는데 또 발생을 하네. 그리고 팔기제의 한계 노출, 오랫동안 전쟁을 안 하면서 가장 건강해야 할 팔기를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한계에 닥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경제 발전으로 내려가면
곡창지대 얘기는 아까 했었고, 외래작물 전래하는 거 정말 잘 나옵니다. 옥고감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상품 작물이 재배됩니다. 차, 면화, 담배. 그리고 상공업, 수저우나 항저우 등 창장과 하류의 대도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잘 나온 키워드가 전국을 휘저으면서 다니는 대상인들, 산시상인과 휘저우상인 명청대 둘 다 해당하죠.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국적인 범위로 활동을 하면서 회관과 공소와 같은 그런 기관들이 생겨납니다. 회관은 고양이 같은 동양인 조합, 그리고 공소는 동업조합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 자, 대외무역 부분에 보면 명 초기에는 해금 정책을 실시를 하면서 조공무역을 전개를 해요. 사무역이 금지돼 있기 때문에 그 조공무역의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한 무로마치 막부의 감합무역입니다. 청대에는 타이완 반청 세력 진압 후에 해금이 해제되고 그리고 요거 하나 잘 기억해 두죠. 18세기 광저우에 공행이 설치됩니다. 공행하면 아직 청이에요. 이 공행 무역의 상태를 아주 좁은 바늘구멍 같은 상태를 뚫어보고자 한 게 이제 아편 전쟁의 배경이 되는 거였죠. 그리고 명의 1조 편법과 청의 지정은제가 나오기까지는 사실 은이 많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 서양사에서 배우겠지만 신항로 개척이 시작이 됐어요. 이미 16세기면. 그러면서 일본과 아메리카산의 은이 대량으로 중국까지도 도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금을 다 은을 기반으로 한 세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네, 지정은제의 결과로 인해서 인구수를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인구가 증가해. 왜냐면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세금을 안 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더 가파르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신고하지 않았던 인구들까지 다 호구 파악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 자, 밑으로 내려가면 명청대 문화는 수특에 굉장히 간략하게 나와 있어,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안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잘 찬찬히 살펴를 보고 그 예수의 선교사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될 부분이 이제 전례 문제라는 거야. 예수와 선교사들은 뭐 마테오 리치라던가 이런 사람들은 중국의 전통을 존중을 하면서 선교를 했거든. 뭐 공자와 맹자 같은 것들을 인정을 한다던가 아니면 유교 경전에 나와 있는 상제를 하나님과 연결시킨다던가. 근데 이걸 가지고 교황청에서도 난리가 나고 예수회 말고 다른 교파에서도 이거 아니지 않냐라는 문제가 생기면서 교황청이 이걸 중국 전통을 존중하는 거 하지 말라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청왕조에서 선교사들도 대부분 추방을 하게 되지. 그래서 아담샬 같은 경우는 이 전례 문제와 좀 겹치는 시기에 청왕실에 있었는데 뭐 이때 죽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담샬과 절친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죽진 않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카스틸리온에는 선교를 하지 않고 이제 청왕실에 남는 방향을 잡았던 것 같아. 자, 마지막 에도막부에서 좀 안 본 부분들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갈게. 막번 체제를 잘 뒷받침해줬던 제도가 산킨 고타이제라는 거. 이제 다이묘의 처자식들을 에도에 머물게 하면서 다이묘들은 경연 주기로 에도를 방문하게 했었던 거. 그런 과정에서 다이묘들의 어떤 경제력과 그런 것들을 통제를 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대외 정책 관련해서는 동아시아사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야 되는 내용이지만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알아봅시다. 동남아시아나 이런 해외로 진출한 일본 상인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빨간 도장을 찍은 주인장을 발급하면서 약간 그걸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크리스트교를 믿는 다이묘가 생겨나고 믿는 신도들도 많이 생겨나면서 아예 크리스트교를 포교하는 것을 금지하는 쇄국 정책이 실시가 되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장사만 하기 위한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나가사키를 개방을 해 되지마 알지? 그러면서 난학이 발달하게 되는 거. 존인층이 성장을 하면서 동업조합도 조직을 해요. 가부나카마라고 이름을 하죠. 존인문화 관련해서는
가부키와 우키요에 두 개 잘 기억하면 좋겠네요. 난학의 대표적인 거는 스키타 겐바쿠의 해체 진서, 그 해부학 저서를 번역한 거까지 기억해두면 이 부분 개념은 아마 완벽할 거예요.